예, 안녕하십니까. 국제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석상입니다. 오늘은 그 현식이 좌파 통합당 운동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개념, 이 좌파를 뭐 혁명적 좌파, 변혁 좌파, 급진 좌파, 뭐 온건 좌파 이렇게 나눌 때에는 체제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혁좌파는 과거 유로 코뮤니즘을 채택했던 이탈리아 공산당이 쓰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 독일의 좌파당도 그런 개념을 썼습니다. 그 핵심은 이 혁명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반자본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도 노골적으로 혁명을 선동하지는 않고 투쟁과 집권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반자본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경로와 수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애매하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급진좌파당의 특징은 반자본 사회주의인지 뭐 좀 그 점도 좀 애매하지만 하여튼 체제 내에서의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적 절차 이것을 공공연하게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급진좌파를 이제 그렇게 성격적으로만 보는데, 이 급진좌파는 1990년대 이후에 출범을 했고, 이 당들의 특징은 과거에 좌파 가치와 녹색 가치, 녹색 의지가 결합한 정록당과는 달리 그 사람들은 70년대에 출범을 했는데, 이 급진좌파당 운동은 다양한 좌파가 하나의 당으로 결집한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일한 이념이나 정체성으로 뭐 공산당이든지 뭐 트로츠키주의당이든지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세력, 트로츠키주의자, 막스주의자, 마오주의자, 뭐 스탈린주의자, 뭐 할 거 없이 다양한 세력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운동이 199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 출범을 했느냐? 이제 그 배경에 있어서 저는 세 가지 계기를 들고 있습니다. 발제문 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1989년부터 91년 소비에트 블로그 붕괴로 절정에 달한 사회주의 유신의 추락. 그러니까는 그때에 소련이 망하고 동구가 망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 유신이 심각하게 추락한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이제 68혁명이나 신좌파 의제의 배후에 있고, 레닌주의 혁명 모델은 난처함으로 이어지는 포스트 포드주의 사회와 복지국가의 성립으로 인한 노동계급의 구성과 유사한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는 이 노동계급의 구성이 변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블루칼라가 축소되고 신중간계급이 성장했다는 것. 이런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또한 그 시기가 신자유주의 지구화, 신자유주의 공격이 본격화되고 유럽 통합이 본격화되던 그런 시기에 대중투쟁의 저항이, 대중투쟁의 기환이 있었고, 그에 부응할 필요성 때문에 급진좌파, 이제 다양한 좌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세력으로 결집을 해서 싸워보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발제문이 나와 있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회주의 유신의 추락에는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56년 크루스초프 비밀 연설이나 헝가리 봉기, 68년 프라하의 봄, 80년 폴란드의 반란, 이를 계속적으로 해서 이 동구권 현실 사회주의 유신이 많이 추락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함으로써 그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그 추진되었던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라든지 이런 것이 그 유신을 현저하게 이루면서 도대체 사회주의 사회란 어떻게 그 운영될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게 되고 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계급의 부성과 이상의 변화에서는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장기 호황,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산업의 급격한 성장, 그리고 특히 복지국가의 성립으로 인한 이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실은 제조업보다 더 많게 되는 사정, 이러저러한 것 속에서 이제 뭐 소비 사회라든지 뭐 탈물질주의라 이렇게 되고, 그래서 과거처럼 체제의 전복을 바라는 그러한 그 노동자들, 하여튼 노동계급의 상층이 많이 이제 그 이 체제에 안주하게 되고 더 이상 혁명적이지 않게 된 그런 사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국은 복지국가가 제대로 성립하기도 전에 지금 신자유주의 이제 공격을 받는데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 1차적인 거는 2차적인 거는 신자유주의 공격으로 인한 그 신자유주의 박탈층, 불만층, 불안층,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고 뭐 옹호하고 환영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이 불만층과 박탈층이 사실상 이 시대의 민중을 이루는 것인데 그 비중이 그렇게 그 뭐 사회 절대 다수라든지 과거처럼 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그 노골적으로 이 그 혁명을 선동하기가 좀 어렵거나 레닌주의적인 혁명 모델을 곧바로 뭐 밀고 나가기에는 상당히 난처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싸워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제안들이 나온 것이, 그럼 개량과 혁명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문제 삼지 말고 새롭게 넓은 사회주의당으로 모여보자. 개량과 혁명으로 뭐 나누면 그 자기 빼놓고는 다 개량이잖아요. 듣는 사람 기분만 나쁘고 단계도 안 되고 연대도 안 되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마. 네가 하자니 내가 따지지 말고 당장에 적을 향해서 우리가 뭐 반자본 사회주의든지 뭐든지 거기에 동의하는 세력은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스탈린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따지지 말고 모여보자. 뭐 이런 이제 제안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공공연하게 혁명을 선동하기 어려우니까 뭐 프랑스 MP도 우리 혁명당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혁명화하기를 원하는 당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략의 문제, 경로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그런 거 강령에다 못 박아버리면 못 모이잖아요. 그런 걸 빼고 이렇게 모인 것을 말하자면 급진자파당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 급진자파당은 또한 한 서너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폐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좌파가 하나의 당으로 결집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급진자파당은 90년대부터 거세진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대한 공동대응 과정에서 출연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당 속의 다양한 입장의 공존은 개량과 혁명의 이분법의 폐기와 다원주의의 수용, 그리고 민주 집중제의 폐지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서로 나 빼놓고는 다 개량이고 뭐 이랬던 것 갖고는 뭉칠 수 없으니까, 또는 뭐 스탈린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것 갖고는 뭉칠 수 없으니까 그거 그렇게 나누지 말자. 첫 번째. 그러면 다양한 뭐 사회주의에 동의하면서도 이 그 다양한 정치 세력들, 뭐 스탈린주의자도 있고 트로츠키주의자도 있고 마오주의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조직 내에서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건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전선이든지 운동의 연대체에서도 다른 세력하고 나 다르니까 인정을 해주고 그 설득의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하여튼 간에 차이를 존중을 하는 걸 다원주의라고 한다는 점. 그것이 여러 세력이 모일 때에는 그 다원주의가 필수다.
이런 점이고, 그 다원주의에도 이제 당 내외의 다원주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당이 이제 통일전선에서 다른 세력을 존중하는 것과 하나의 당 속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존중하는 것은 다르겠죠. 당내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민주 집중제를 뭐 추상적으로 뭐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집중적으로 행동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현실 속에서 또는 뭐 유럽의 좌파 운동사 속에서는 이 개념이 뭐냐면 토론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당내 반대파를 인정을 하는 것. 그러니까는 경향과 분파를 인정을 하는 것을 이 다원주의라고 그러고, 경향과 분파, 의견 그룹 이걸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을 민주 집중제라고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하게 다양한 세력이 모여 있을 때는 민주 집중제도 폐기가 되고, 현실적으로 유럽의 많은 좌파당들이 민주 집중제를 저 프랑스 공산당부터 시작해서 뭐 정록당은 말할 것도 없고 MPA 뭐 포르투갈의 좌파 블록 뭐 덴마크의 뭐 정록 동록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 분파 경향의 자유, 당내 연합 결성의 자유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다원주의를 제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다원주의하고 민주집중주의하고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정치학에서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자파 의제의 수용은 이 급진자파당 운동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니까 곧바로 신자파 의제는 이제 68혁명의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노동계급의 구성이 이렇게 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뭐 복지국가도 되고 뭐, 그런데 뭐 그 어느 정도 밥 먹고 사는데 뭐 얼마나 혁명적이겠어요. 그 대중들이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좌파들은 그러니까 또 이 노동운동, 노동조합, 노동자들 자체가 상인주의에 다 포섭되어 있는 상황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산당이 뿌리를 내리고 있거나, 이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비공산주의적 좌파들의 이 기반은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이었고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들 존재 자체도 그렇고, 거기에 이 호응하는 뭐 좌파적 이상에 호응하는 그 세력들이 그 뭐 신중간계급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꼭 뭐 노조라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문제, 또 하여튼간에 신자유주의하고 싸우려면은 하여튼 우리 편은 다 끌어 모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 이 측면에서 이것이 부차적인 계기로서 이 신자파 의제를 수용을 했고, 이제 북유럽에서는 녹색당보다 정록당이 더 세력이 더 강한 이유는, 녹색당이 성장하기 이전에 좌파들이 노는 데가 사회운동이었기 때문에 그 의제를 먼저 사회적으로 먼저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에서는 정록당이 녹색당보다 센 것이고, 중부유럽에서는 이 중부유럽이 이제 반공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 거기에서는 이 좌파들이 계급운동의 전망이 없으니까 녹색당으로 이렇게 간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파 이 13페이지 좌파 통합당을 둘러싼 논쟁과 현실의 좌파의 전략 모델 해서 이제 그 옛날에 켈레니코스하고 사바도가 이 논쟁을 합니다. 우리는 혁명당 노선을 견제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대중과 만나려면은 통일전선밖에 없다. 이 모델이 있는 거고, 그것 갖고는 안 된다. 갑자기 볼륨이. 우리는 그 모든 반자본주의 세력이, 다양한 반자본주의 세력이 하나 당으로 모여야 된다. 왜냐하면 통일전선을 했을 때는 그 뭔가 개량주의 지도자하고 이렇게 뭐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걔가 배반해도 또는 뭐 그 합의된 어떤 체제 강령 이상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건 혁명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혁명적 세력이건 반자본 세력인 간에 뭐 하나의 당에서 이렇게 하는 새로운 모델을
추진을 하고 그것이 이제 MPA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리 스미스하고 믹 암스트롱 그 논쟁, 그 전에도 뭐 다른 논쟁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뭐 혁명당으로 가자, 아니다 넓은 좌파당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머리 스미스라는 사람의 이제 핵심 주장입니다. 넓은 좌파당으로 가자. 그 속에 다양한 좌파들이 모여보자. 이제 어느 것이 입맛에 맞을지는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다르고 그 나라의 시청자들의 수준에 따라 또는 뭐 정세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에 현시기 좌파의 이 전략 모델과 통합당 모델의 특수성,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혁명가들은 시리자에도 들어가 있고, 시리자는 뭐 한국 같으면 노동당이나 뭐 노동당보다도 우측이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저 KK라고 하는 스탈린주의 공산당에도 들어가 있고, 그 밖에 혁명적 좌파들이 모인 안타르시아에도 있고, 한 개인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모델은 어떤 게 있냐? 혁명적 좌파만 모이는 혁명당이거나 혁명당 연합, 그러니까 영국의 SWP와 같은 혁명당이나 안타르시아 같은 혁명적 좌파들의 우산 정당이나, 두 번째로는 다양한 반자본주의 세력, 하여튼간에 반자본 사회주의는 못 박아놓고 하는 그 모델이 있고, 세 번째로는 반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다 들어와라. 이것이 아마 이제 시리자라든지 또는 뭐 포르투갈의 좌파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좀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혁명가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입당 연수를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그 민주사회주의 그룹이 민주당에 가서 하고, 영국에서는 혁명가들이 노동당에 들어갔다 쫓겨나고 들어갔다 쫓겨나고 그러잖아요. 노동당 자체가 무슨 혁명당이니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은 이 때로는 이러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정도까지 우리가 이걸 진보라고 되게 이 얘기를 하고, 요즘에는 반긴축 범자파당, 그러면은 이게 이제 스페인의 포데모스라든지 프랑스의 뭐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뭐 그 멜랑숑이 하는 거, 그거는 좌파적이기는 한데 보면은 뭐 삼인주의 좌파 정도의 강령과 신자파 의제, 생태사회주의 뭐 이런 것을 수용하는, 그러나 정확하게 그 사람들은 반자본 사회주의라든지 뭐 이런 거 표방을 안 하는 거죠. 형편에 따라서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좌파는 또 그런 데도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제가 네 가지를 열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전략 모델은 혁명당은 무조건 대중이 혁명당 바깥에 있죠. 그러니까 혁명당 통일연선, 반자본 통합당도 역시나 그 밖에 신자유주의 세력이 있으니까 반신자유주의 통일연선, 반신자유주의 통합당, 그 다음에 강민식 범자파당, 이렇게 전략 모델이 나뉘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제 그 두 번째 유형 반자본 통합당, 좀 멋있잖아요. 그 프랑스 MPA가 이제 반자본주의 신당이 했던 모델, 멋있기는 한데 이게 별로 성공을 못하는 것은,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은, 거기에 그러면은 반신자유주의의 어떤 유신을 갖는 다른 세력이 있을 때 내가 독점하면 좋은데, 대중을 다 내 쪽으로 끌고 오면 좋은데, 이 반자본 통합당은 바깥에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관한 어떤 그 유신을 갖는 세력이 있다면, 프랑스와 같이 뭐 공산당이 있든지 포데모스가 있든지 뭐가 이렇게 저렇게 있을 때에는 대중이 그쪽으로 쏠리고 투쟁을 해도 성과는 되게 이쪽이 먹기보다는 그쪽이 먹어버리는 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하여튼 간에
이 혁명당 노선과 마찬가지로 반자본 통합당도 자칫하면은 활동가 조직으로 고립될 수 있는, 그러니까 투쟁의 성과가, 싸우기는 내가 열심히 싸웠어도 투쟁의 성과는 다른 반신자이지 보다도 온건한 좌파 세력에게 뺏길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으로는 뭐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이제 그 한국의 좌파당 운동을 어떻게 볼 거냐. 민주노동당은 민족 좌파부터 시작해서 3인주의 세력부터 또 혁명적 좌파까지 일종의 보면은 다양한 좌파가 연합에서 들어간 좌파 통합당, 범좌파 통합당이죠. 정확하게는 좌파 통합당이 아니라 범좌파 통합당이고, 또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왜냐하면 자유주의 세력이 바깥에서 유일한 합법 정당이었으니까 대중적인 유신을 가졌는데 왜 망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뭐 노선의 차이, 뭐 자주파, 평등파라든지 NL과 PD 이런 노선의 차이라기보다는 원래 통합당은 노선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그걸 소수파를 배려하지 않고 패권을 추구로 한다든지 하면은 망해버린다. 그래서 통합당에서는 그렇게 다원주의고 배려하고 누군가가 독식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견제장치도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교훈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힘이 참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을 해오고 뭔가 해보려고는 했어. 변혁 좌파 현장 활동가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도약을 위해서 뭐 산오련 세력하고 앞에서 산오준, 산오이, 뭐 지금 변혁당까지 이렇게 왔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가 안 늘어. 말하자면 여전히 이 활동가들의 작은 집단, 그 성과가 안 모인단 말이에요. 헌신을 하면서도. 이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운동론, 우리가 이 어떠한 전략 모델을 가지고 이 한국의 현실에서 어떤 우리가 쟁취해야 될 대중이 무엇이고 그 전략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명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이 정세에 대해서는 다 잘들 아시고, 근데 답이 하나로 안 나와. 그렇잖아요. 하여튼 간에 이제 정의당이 뭐 그거 3인주의 세력도 아니나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실지는 몰라도 자유주의 세력이 바깥에서 지금 거의 유일한 합법정당이잖아요. 반긴축 범좌파당으로서의 어떤 끌어당기는 힘, 거기다가 요새는 여성주의도 있고 뭐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하여튼간에 걔들은, 그 사람들은 의회의 교두보를 가지고 있는 적이고, 그에 비해서 노동당은 제가 평가를 할 때 사회주의를 분명하게 내세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3인주의 좌파 정도의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이 반신자유주의 대중정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이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잘하면은 확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비교해서 이제 변혁당은 말하자면은 그 강령으로 보면은 그 혁명적 요소가 너무 많아. 원래 이제 반자본 통합당이나 반신자유주의 통합당에서는 혁명의 경로 같은 건 서로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다 빼거든요. 빼버리고 그런 것에 경로와 수단은 얘기를 안 하고, 우리는 뭐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한다든지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한다든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나치게 자세하게 뭐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든지 뭐 노동자 평의라든지 뭐 봉기라든지 그거 써놓으면은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해봤자 아무 영향가 없는 얘기들만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강령 자체는 강령은 타인의 산물이죠, 그 내부에. 그러나 그 내부에서 어떤 통합된 견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특히나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 하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 넣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다만 사회주의를 대중화하자. 이 정도 문제의식만 가지고는 별로 새로울 것이 없고 새로울 것이 없다. 누군가는 지금이야말로 사회주의를 얘기를 해. 사회주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대중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데 충분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향후의 토론까지 2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요. 현 시기 한국 좌파는 그러면 어떠한 전략적 구상 혹은 어떠한 전략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그러면 왜 한국의 좌파 대중정당 운동이 제대로 성장을 못했는가 이것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거고 반자본 통합당인가 반신자유주의 통합당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 이제 투쟁파들은 반자본 통합당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공한 사례가 구조적으로 별로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 다른 세력과의 차별성을 어디다 둘 거냐 정의당이나 민중당이나 하여튼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를 전면할 거냐 비타협적인 반신자유주의를 전면할 거냐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선동에 가지로 할 거냐 선전에 가지로 할 거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좌파 대중정당에 동의를 한다면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세력들이 어떤 경로로 추진을 할 것이냐 그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 조직들이 동의하는 여러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오랜 토론을 거쳐서 강령에 대강 합의를 해가지고 출범하는 포르투갈의 좌파 블록과 같은 모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의 시나스피스모스 시나스피스모스라고 하면은 좌파 생태와 운동의 연합 이런 정도의 당 이름이고 시리자의 전신이고 이 시리자가 원래 우산정당이 선거 우산정당이거든요. 그 속에 한 80%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중추 세력이죠. 이 세력들이 자기들이 이제 뭔가 사회적 대중적 기반이 있으니까 왼편을 개방을 합니다. 자신들의 왼편. 그 혁명가들도 다 들어와라. 니들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마. 그래서는 처음에는 이제 선거 연합이니까 서로 협의체 방식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선거에서 단일 정당으로 등록하고 현실적으로 단일당 이제 통합당 대회를 거쳐서 이제 통합당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모델이 한국에서는 많이 추진이 됐었죠. 그러니까는 노동자 힘이 산후련하고 만나서는 이게 세력 대 세력의 협상 아닙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게 네 거하고 내 거하고 몇 대 몇으로 먹을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정치적인 강령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논쟁 이런 것들이 여러 적이 돼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대강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